지도를 펼쳐놓고 우리나라 도시 이름들을 천천히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한 패턴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고양, 안양, 양양, 광양, 밀양, 함양, 담양, 단양, 청양. 이 도시들은 제각각 다른 위치에 흩어져 있고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어 보이지만 이름의 끝에 똑같이 양이라는 글자를 달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이름들 속에는 수천 년 전 우리 조상들이 땅을 바라보던 방식, 어디에 마을을 세우고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를 판단하던 깊은 지혜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지명은 그냥 붙여진 이름이 아닙니다. 그 땅의 역사가 새겨진 암호이고 조상들이 후손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한 분께서 안양이나 고양, 그리고 한양처럼 도시 이름 뒤에 붙는 양이라는 글자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다고 하셔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평소에 궁금했던 지명이나 알고 싶은 역사적 주제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 지명에는 음과 양이라는 두 가지 원리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음과 양은 단순히 어둠과 밝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의 이면과 표면, 차가움과 따뜻함, 수축과 팽창, 어둠과 빛을 동시에 설명하는 근본 원리입니다. 음은 차갑고 어두우며 숨어있는 성질을 가지고 양은 따뜻하고 밝으며 활발하게 드러나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 두 기운이 균형을 이루는 곳에 생명이 깃들고 사람이 모이며 문명이 시작된다고 동양의 선조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명을 살펴보면 이 음과 양의 균형이 매우 극단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 이름 중에서 음이라는 글자를 쓰는 곳은 딱 한 군데뿐입니다. 바로 충청북도 음성군입니다. 나머지 우리나라 땅 어디를 뒤져봐도 음이라는 글자가 붙은 지명은 음성군이 유일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산이 많고 강이 많은 나라입니다. 산의 북쪽 음지나 강이 남쪽 그늘진 자리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그런 곳에는 이름이 붙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상들이 그런 땅에는 마을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여 살지 않는 곳에는 이름이 붙지 않고 이름이 없는 곳은 지명으로 남지 않습니다. 음지는 농사가 어렵고 겨울 바람이 거세며 홍수에 취약합니다. 조상들은 수천 년의 경험을 통해 그런 땅을 피해왔고 그 선택의 결과가 지명의 분포로 나타난 것입니다. 반면 양이라는 글자를 쓰는 도시는 무려 9곳에 달합니다. 단양, 청양, 광양, 담양, 영양, 밀양, 함양, 고양, 양양. 이 9도시들은 경상대도 있고 전라대도 있으며 강원도와 경기대도 있습니다. 지역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양이라는 글자를 이름 속에 품고 있습니다. 이 숫자의 불균형, 즉 음은 하나이고 양은 9이라는 이 차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조상들이 살기 좋은 땅, 즉 햇볕이 잘 들고 물이 가까우며 산이 등 뒤를 감싸주는 땅을 얼마나 철저하게 선별하여 삶의 터전으로 삼았는지를 숫자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음성이라는 유일한 예외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충청북도 음성군은 그 이름 자체가 매우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음이라는 글자가 붙었다는 것은 그 땅이 산의 북쪽이나 강이 남쪽에 위치한 상대적으로 그늘진 조건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름이 붙여지던 당시에 행정적, 역사적 맥락 속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국 수백 개의 지자체 중에서 단 하나만이 음이라는 글자를 달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일관되게 양지 바른 땅을 선호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음성군이 유일한 예외이기 때문에 오히려 9개의 양 도시들이 얼마나 특별한 조건을 공유하고 있는지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명은 그 땅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긴 세월 동안 내린 판단의 총합입니다. 이름 하나에 지형이 담기고 기후가 담기고 농업의 가능성이 담기고 군사적 조건이 담깁니다. 그 모든 것이 압축된 형태로 양이라는 한 글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부르는 도시 이름들이 사실은 수천 년의 관찰과 경험이 응결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는 순간 지명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풍수지리에서 양이라는 글자는 아무 땅에나 붙지 않습니다. 산의 남쪽 그리고 강의 북쪽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땅에만 붙을 수 있습니다.
이 두 조건이 겹치는 지점을 우리 조상들은 양지바른 명당이라고 불렀고 그 명당의 원리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배산임수입니다. 등 뒤에 산을 두고 앞에 물을 품은 자리. 이것이 수천 년간 우리 조상들이 마을과 대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찾았던 땅의 조건이었습니다. 왜 하필 산의 남쪽이어야 할까요? 북방우에서는 태양이 항상 남쪽 하늘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산의 남쪽 사면은 하루 종일 햇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햇빛이 넉넉하게 들어오고 땅이 따뜻하게 데워지며 작물이 자라기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반면 산의 북쪽 사면은 태양빛이 비스듬하게만 닿거나 아예 닿지 않아서 음습하고 차갑습니다. 같은 산을 두고도 남쪽과 북쪽의 기온 차이가 수도 없이 크게 벌어지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조상들은 이 차이를 몸으로 경험하며 수천 년을 살아왔고 자연스럽게 산의 남쪽에 마을을 세우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북쪽에 산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이점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북쪽에서 이민족의 침입이 잦았습니다. 흉노, 거란, 여진, 몽골,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세력이 북쪽에서 내려왔습니다. 등 뒤에 산이 있다는 것은 그 침입을 막아주는 자연 방어선이 있다는 뜻입니다. 군사적으로도 배산임수의 땅은 방어에 유리한 지형이었습니다. 산을 등지고 적을 맞이하면 지형의 이점을 활용할 수 있고 앞에 강이 있으면 적의 접근을 한 번 더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살기 좋은 땅이면서 동시에 지키기도 좋은 땅, 그것이 배산임수의 명당이 가진 두 가지 가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강의 북쪽이어야 할까요? 강이 북쪽 언덕에 자리를 잡으면 강에서 멀지 않으면서도 홍수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강 바로 옆에 붙어 있으면 큰 비가 왔을 때 물에 잠길 위험이 있지만 강이 북쪽 약간 높은 지대에 자리를 잡으면 그 위험을 피하면서도 강을 통한 교통과 농업용 수자원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은 농업 용수를 공급하고 물고기를 제공하며 배를 통한 이동과 교역의 통로가 됩니다. 강 가까이 살되 강에 지배당하지 않는 위치, 그것이 강이 북쪽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한양이라는 이름도 바로 이 원리에서 나왔습니다. 한강의 북쪽에 있기 때문에 한양이라고 불렸습니다. 북한산이 등 뒤를 막아주고 한강이 앞에 흐르는 이 땅은 배산임수의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조선을 세운 이성계와 정도전이 수도의 자리를 고를 때 한양을 선택한 것은 단순히 중앙에 위치해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배산임수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낙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러허강이 북쪽에 있어서 낙양이라고 불렸고 수천 년 동안 중국 문명의 중심지 중 하나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동아시아 문명 전체에서 강이 북쪽이라는 지리적 조건은 그만큼 보편적인 명당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9개 도시들 역시 모두 이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각각의 도시마다 등을 기댄 산이 있고 앞에 흐르는 강이 있으며 그 두 조건이 만나는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조상들은 단순히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지리적 본질을 이름 속에 기록했습니다. 지명은 그 자체가 일종의 지리문서이고 그 땅이 가진 조건의 요약본인 셈입니다. 배산임수라는 원리를 이해하고 나면 양이 붙은 도시들의 이름이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그 땅의 정체성을 압축한 선언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단양, 청양, 광양, 담양, 영양, 밀양, 함양, 고양, 양양. 이 9도시의 이름을 소리내어 읽어보면 끝에 붙은 양이라는 글자가 마치 후렴구처럼 반복됩니다. 전라도에도 있고 경상도에도 있으며 충청도와 강원도와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지역도 다르고 역사도 다르며 크기도 제각각이지만 이 9도시는 모두 같은 글자를 이름의 끝에 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9곳은 모두 같은 이유로 양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의 도시는 저마다 전혀 다른 역사적 맥락과 지리적 조건 속에서 그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곳은 왕의 명령으로 두 고을의 이름을 합쳐 만들어졌고 어떤 곳은 중국의 이름난 고장과 닮았다 하여 그 이름을 빌려왔으며 또 어떤 곳은 불교의 이상향에서 이름을 가져왔습니다. 이 9도시들을 지도 위에 펼쳐놓으면 흥미로운 사실이 보입니다. 이 도시들은 모두 내륙 깊숙한 산지나 해발이 높은 고원지대보다는 산과 강이 만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으며
산의 기운과 물의 기운이 동시에 닿는 자리. 앞서 이야기한 배산임수의 원리가 이 9도시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농사를 짓기에 충분한 평지가 있고 물을 끌어올 강이 가까이 있으며 북쪽의 차가운 바람을 막아줄 산이 등 뒤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건들이 수천 년 전 사람들을 이 땅으로 불러들였고 사람들이 모이면서 마을이 생기고 마을이 커지면서 고을이 되었으며 고을이 쌓이면서 역사가 되었습니다. 9도시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이름의 구성 방식입니다. 단양, 청양, 광양, 담양, 영양, 밀양, 함양은 모두 앞글자가 그 땅의 특성이나 지명 유래를 담은 수식어 역할을 하고 뒷글자인 양이 지리적 조건을 나타내는 구조입니다. 반면 고양은 두 개의 고을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온 합성 지명이고 양양은 앞뒤가 같은 글자의 반복으로 이루어진 독특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안양은 발음은 같지만 한자 자체가 완전히 다른 의미 체계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이름의 구조 하나만 봐도 각 도시가 걸어온 역사의 결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은 섬진강을 앞에 두고 백운산을 등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광양이라는 이름은 넓고 밝은 양지라는 뜻을 담고 있으며 실제로 섬진강 하류의 넓은 평야와 따뜻한 기후 덕분에 예로부터 농업이 발달한 고장이었습니다. 전라남도 담양은 대나무 숲으로 유명한 곳으로 영산강의 지류가 흐르고 담양호가 품어진 산과 물의 고장입니다. 경상남도 밀양은 밀양강이 흐르고 영남 알프스의 산줄기가 에워싸고 있는 분지형 도시로 그 이름에서부터 빛이 가득 찬 양지의 땅이라는 인상을 풍깁니다. 경상북도 영양은 일월산을 등지고 반변천이 흐르는 내륙 깊은 곳의 고장으로 외부와의 접근이 쉽지 않아 전통 문화가 비교적 잘 보존된 곳입니다. 경상남도 함양은 지리산과 덕유산 사이에 자리한 고장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인공 숲인 상림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충청남도 청양은 칠갑산을 등지고 지천이 흐르는 산골 고장으로 청양고추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곳입니다. 충청북도 단양은 소백산을 등지고 남한강이 휘감아 도는 곳으로 단양팔경이라는 8개의 절경으로 이름난 고장입니다. 이 도시들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모두 저마다의 산과 강을 품고 있으며 그 산과 강의 관계 속에서 이름이 탄생했다는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양이라는 한 글자가 9개의 서로 다른 역사를 하나의 원리로 묶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9도시 중에서 경기도 고양, 강원도 양양, 그리고 경기도 안양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세 도시는 모두 양이라는 글자를 이름에 달고 있지만 그 글자에 담긴 의미와 역사는 서로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를 하나씩 따라가다 보면 우리나라 지명이 얼마나 풍부하고 깊은 역사적 층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새삼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고양시의 이름이 탄생한 것은 조선 태종 13년, 서기 1413년의 일입니다. 태종은 즉위 이후 전국의 행정구역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고려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복잡하고 중복된 지명들을 정리하고 각 고을의 이름을 새롭게 다듬어 조선이라는 새로운 나라의 행정체계에 맞게 재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의 고향 땅에 있던 2개의 고을 이름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고봉현과 덕양현이라는 두 고을이었습니다. 태종은 고봉의 고, 덕양의 양, 이렇게 각 고을에서 한 글자씩을 가져와 고양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햇볕이 따스한 고을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을 짓는 방식 자체가 이미 이 땅의 성격을 담고 있었습니다. 두 고을의 역사를 하나로 합치되 어느 쪽도 완전히 지우지 않고 각각의 흔적을 한 글자씩 남겨두는 방식, 이것이 조선 태종이 지명을 다루는 방식이었습니다. 덕양현은 행주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곳입니다. 행주라는 이름은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왜군을 크게 무찌른 행주대첩의 현장으로 우리에게 익숙합니다. 1593년 조선 전체가 왜군의 침략으로 무너져 내리던 그 시절에 행주산성에서 벌어진 전투는 조선 군민이 합심하여 거둔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처마 및 아낙네들이 침의 돌을 날랐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 그 전투의 현장이 바로 고향 땅, 옛 덕양현의 행주입니다. 그러니 고향이라는 이름 속에는 태종의 행정개혁만이 아니라 임진왜란의 기억과 백성들의 결기까지 함께 담겨 있는 셈입니다. 고향이라는 이름이 붙기 훨씬 전부터 이 땅은 이미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삼국시대의 고향 일대는 한강을 둘러싼 치열한 각축전의 무대였습니다.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가 번갈아가며 이 땅을 차지하려 했던 것은 한강을 장악하는 것이 곧 한반도의 패권을 쥐는 것과 다름없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한강 하류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고향 땅은 군사적 전진기지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았습니다. 강을 끼고 평야가 펼쳐지며 북쪽으로는 산지가 이어지는 이 지형은 군대가 주둔하고 보급을 받기에도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삼국이 이 땅을 두고 수십 년을 다투었고 결국 신라에 의해 통일된 이후에도 이 땅의 전략적 가치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고려시대에 이르러 고향 땅은 수도 개경과 가까운 경기 지역의 일부로서 점점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수도 주변의 땅이라는 것은 곧 왕실과 귀족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땅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절이 세워지고 문화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선이 건국되면서 수도가 한양으로 옮겨오자 고향 땅의 위상은 더욱 높아집니다. 한양의 바로 서북쪽에 붙어있는 이 고장은 수도의 배후지이자 왕실의 관심이 닿는 땅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태종이 이 땅의 이름을 새로 정비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수도와 맞닿은 땅에 걸맞은 이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고향이라는 이름이 가진 또 다른 의미는 이 땅의 지형적 조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향 일대는 북쪽으로 북한산과 도봉산의 산줄기가 이어지고 남쪽으로는 한강이 흐릅니다. 북쪽에 산을 두고 남쪽으로 강을 바라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입니다. 산이 북쪽의 차가운 바람을 막아주고 한강이 넉넉한 수자원과 교통로를 제공하며 그 사이의 평야지대에 햇볕이 풍부하게 내리쬐입니다. 이 땅에 따스한 햇볕이 가득하다는 것을 이름에 새겨 넣은 것이 고향이라는 지명의 본질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이 땅은 태종의 명으로 고향이라는 이름을 얻은 이후 조선 왕조 내내 수도 한양의 그림자 속에서 그러나 그 그림자와 함께 역사를 쌓아왔습니다. 고향이 단순한 수도의 배후지에 그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왕릉 때문입니다. 고양시 곳곳에는 조선 왕실의 능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릉과 서삼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이라는 타이틀은 단순히 오래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그 장소가 인류 역사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며 보존할 만한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국제적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향의 왕릉들이 그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은 이 땅이 단순히 조선이라는 한 왕조의 유산을 넘어 인류 전체의 역사적 자산으로 인정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고향 땅에 이토록 많은 왕릉이 모이게 된 것일까요? 서울릉은 이름 그대로 서쪽에 5기의 왕릉이 모인 곳입니다. 한양의 서쪽, 즉 지금의 고양시 덕량구 일대에 조선의 왕과 왕후들이 잠들어 있는 5개의 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제8대 왕인 예종이 이곳에 묻혔고 숙종과 그의 왕후들도 이곳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5개의 능이 하나의 공간 안에 모여있는 서울릉은 조선 왕실의 장례 문화와 풍수 사상이 가장 집약적으로 구현된 공간 중 하나입니다. 능과 능 사이를 걸으면서 산세와 물길이 어떻게 각각의 능 자리와 어우러지는지를 살펴보면 조선의 풍수관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지형을 꼼꼼하게 읽어내는 일종의 자연과학이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서삼릉 역시 세기의 왕릉이 모인 곳으로 중종의 첫 번째 왕비인 장견 광후의 능인 희릉을 비롯하여 조선 왕실의 여러 인물들이 이곳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서삼릉 경내에는 왕릉 외에도 왕실의 태를 묻은 태실과 왕자, 왕녀, 후궁들의 묘가 함께 자리하고 있어 조선 왕실의 생로병사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적 흔적이 한 공간에 모여 있습니다. 왕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죽은 이후까지 왕실의 삶을 기록한 공간이 서삼릉인 것입니다. 왕릉의 위치는 결코 우연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조선 왕조는 왕이 승하하면 전국 각지의 산세와 물길을 살피는 직관들을 파견하여 명당을 찾았습니다. 이 과정은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기도 했으며 때로는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과 맞물려 능자리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능자리를 어디로 정하느냐는 단순히 죽은 왕의 안식처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풍수지리적으로 좋은 자리에 왕의 능을 쓰면 그 기운이 후손들에게 미쳐 왕조가 번성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능자리 선정은 곧 왕조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었습니다.
고향 땅이 그토록 많은 왕릉의 자리로 선택된 것은 이 땅이 가진 지형적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북한산에서 내려오는 산줄기가 완만하게 이어지면서 본구리와 능선이 겹겹이 쌓여 있고 그 산줄기 사이사이에 아늑하게 감싸인 평탄한 지형이 펼쳐집니다. 풍수지리에서 이상적인 능자리로 꼽는 조건, 즉 뒤로는 주산이 웅장하게 솟아있고 좌우로는 청룡과 백호가 부드럽게 감싸며 앞으로는 물이 흐르는 명당수가 있는 그 조건이 고향 땅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한양에서 너무 멀지 않으면서도 도성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있고 산세가 안정적이며 물길이 풍부한 이 땅은 조선의 풍수관으로 볼 때 왕릉을 모시기에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서오릉과 서삼릉 일대를 걷다 보면 울창하게 자란 나무들 사이로 능침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아무것도 개발되지 않고 보존된 이 공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왕의 죽음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그리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살아있는 왕이 다스리는 도읍과 죽은 왕이 잠드는 능침이 모두 배산임수의 원리 위에서 선택되었다는 사실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삶과 죽음 모두를 자연의 원리 안에서 이해하려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햇볕 따스한 고을 고향은 그래서 살아있는 자들의 도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왕조의 기억이 가장 촘촘하고 깊이 있게 쌓여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강원도 양양은 해가 떠오른다는 뜻을 가진 도시입니다. 동해안에 자리한 이 고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아침 해를 맞이하는 곳 중 하나로 그 이름 자체가 이 땅의 지리적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드넓은 동해 바다가 펼쳐지고 서쪽으로는 설악산의 웅장한 산줄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바다와 산이 이토록 가까이 맞닿아 있는 땅은 우리나라에서도 흔하지 않습니다. 해가 동해 수평선 위로 솟아오르는 순간 그 빛이 설악산의 능선을 붉게 물들이는 광경은 이 땅을 직접 경험한 사람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양양이라는 이름은 그 장면을 두 글자로 압축해 놓은 것입니다. 양양이라는 이름의 유래에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중국 호북성을 흐르는 한수 연안에도 양양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중국의 양양은 한수라는 강과 현산이라는 산이 만들어내는 경관으로 이름난 곳인데 그 풍경이 강원도 양양의 자연환경과 너무나 닮아 있어서 같은 이름이 붙여졌다고 전해집니다. 강과 산이 어우러진 절경, 그리고 그 사이에서 빛나는 햇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땅이 서로를 닮은 자연으로 같은 이름을 공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름 하나에 두 나라의 땅이 겹쳐지는 이 사실은 동아시아 문명권이 자연을 바라보고 이름을 붙이는 방식에서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그것과 닮은 다른 땅의 이름을 빌려오는 것, 그것 자체가 이 땅의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양양에는 남대천이 흐릅니다. 남대천은 설악산 일대에서 발원하여 양양 시내를 가로질러 동해로 흘러드는 강입니다. 이 강은 연어로 유명합니다. 가을이 되면 먼 북태평양 바다에서 수천 킬로미터를 헤엄쳐 돌아온 연어들이 자신이 태어난 남대천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장관이 펼쳐집니다. 연어는 태어난 강의 냄새를 기억하고 몇 년이 지나도 그 냄새를 따라 정확히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남대천의 연어 회기는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이 땅이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곳이며 강과 바다와 산이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된 곳임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연어가 돌아오는 강을 품은 도시 양양은 그래서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연의 무대입니다. 양양은 설악산 자락에 위치하여 한계령과 대청봉, 그리고 비경으로 이름난 주정호를 품고 있습니다. 한계령은 설악산을 넘는 고갯길 중에서도 풍경이 가장 빼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제에서 양양으로 넘어가는 이 고갯길은 해발 1200m가 넘는 높이에서 설악산의 웅장한 능선을 좌우로 거느리며 이어집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산의 표정은 계절마다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봄에는 진달래와 철쭉이 피어오르고 여름에는 짙은 녹음이 가득하며 가을에는 설악의 단풍이 불타오르고 겨울에는 눈 덮인 능선이 하늘과 맞닿습니다. 주정홀은 깎아지른 바위 절벽과 맑은 계곡물이 어우러진 곳으로 그 이름은 옛날 이곳에서 엽전을 몰래 주조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집니다.
험준한 산속에 숨어 화폐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자체가 이 계곡이 얼마나 깊고 외진 곳인지를 말해줍니다. 지금은 그 험준함이 오히려 때묻지 않은 절경을 보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청봉은 설악산의 최고봉으로 해발 1784m에 달합니다. 금강산 이남에서 가장 높은 산봉우리인 대청봉에서 바라보는 동해의 풍경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서쪽으로는 끝없는 산줄기가 이어지고 동쪽으로는 아득하게 펼쳐진 바다가 빛납니다. 맑은 날에는 동해 너머 수평선까지 시야가 닿습니다. 이 대청봉을 품은 설악산의 서쪽 자락은 인제군과 접하고 동쪽 자락은 속초시와 양양군에 걸쳐 있습니다. 양양은 이 설악산의 동쪽 기슭을 끼고 있어 산의 웅장함과 바다의 광활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독특한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 하나에 바다와 강,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연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특별한 고장이지만 그 자연 위에 쌓인 역사의 층위는 양양을 더욱 깊고 풍부한 곳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양양의 역사와 절경을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하조대이고 다른 하나는 낙산사 의상대입니다. 이 두 곳은 단순히 경치가 아름다운 명소가 아닙니다. 각각 조선 건국의 역사와 조선 문학의 정수가 깃든 장소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위에 역사적 인물들의 이야기가 겹쳐지면서 이 두 곳은 양양이라는 도시를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살아있는 역사의 공간으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조대입니다. 하조대는 양양 해안의 기암고해석이 동해 바다와 어우러진 절벽 위에 자리한 정자입니다. 거친 파도가 수만 년 동안 깎아낸 기암고해석 위에 소나무들이 뿌리를 내리고 서 있고 그 위에 작은 정자 하나가 아슬아슬하게 얹혀있는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정자의 이름이 범상치 않습니다. 하조대라는 이름은 조선 개국공신인 하륜과 조준에서 각각 한 글자씩 따온 것입니다. 하륜의 하, 조준의 조, 이 두 글자가 합쳐져 하조대가 되었습니다. 하륜과 조준은 이성계를 도와 조선을 건국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하륜은 조선 초기에 뛰어난 전략가이자 외교관으로서 태종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조선 초기에 각종 제도와 문물을 정비하는 데 깊이 관여하였고 외교적으로 명나라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데도 크게 공헌한 인물입니다. 조준은 고려 말에 문란한 토지 제도를 개혁하여 과전법을 시행함으로써 조선 건국의 경제적 기반을 닦은 인물이었습니다. 기득권 세력의 거센 저항 속에서도 토지 개혁을 밀어붙인 그의 결단이 없었다면 조선이라는 나라의 경제적 토대는 훨씬 불안정했을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라를 세웠던 그 두 사람이 벼슬을 내려놓고 만년을 보낸 곳이 바로 이 양양의 해안이었습니다. 왕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며 숨가쁘게 달려온 삶의 끝자락에서 두 노신하는 기암고해석과 파도가 만나는 이 절경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권력과 영욕이 교차했던 삶을 마무리하는 장소로 이 땅을 선택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 자연에서 무언가 깊은 위안과 안식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조대가 단순한 관광지 이상의 무게를 가진 장소인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앞에 앉아 생의 끝자락을 보낸 두 노인의 이야기가 기암절벽과 파도소리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낙산사 의상대입니다. 낙산사는 신라 문무왕 11년, 서기 671년에 의상대사가 창건한 천년 고찰입니다. 의상대사는 당나라에서 화엄 사상을 배우고 돌아와 우리나라 화엄종의 기반을 닦은 고승입니다. 그가 동해 바닷가 절벽 위에 자리를 잡고 세운 이 절은 이후 수백 년 동안 동해안을 대표하는 불교 성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낙산사 경내에 있는 의상대는 의상대사가 앉아 수행했다고 전해지는 자리에 세워진 정자로 동해 바다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정자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예로부터 관동 8경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조선 중기의 문인 송강 정철이 관동별곡을 지으면서 그 빼어난 경치를 극찬한 곳이 바로 이 의상대에서 바라보는 일출입니다. 관동별곡은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금강산과 동해안 일대를 유람하며 지은 가사 문학의 걸작입니다. 우리나라 가사 문학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이 작품 속에서 낙산사 의상대의 일출 장면은 특별히 강렬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정철이 붓을 들어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장면, 즉 동해 바다 수평선 너머에서 해가 솟아오르는 순간의 장엄함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가 동해에서 솟아오르는 순간 그 빛이 절벽 위에 정자와 어우러지고 붉은 기운이 바다 전체를 물들이는 광경은 수백 년 전 정철의 눈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눈에도 똑같이 압도적입니다. 낙산사는 2004년 봄 양양 일대를 덮친 대형 산불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00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동종이 불길 속에 녹아내렸고 경내에 여러 전각이 소실되었습니다. 그 화재의 상흔은 이 절이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의 공간이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후 낙산사는 복원되었고 지금도 의상대에서는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기 위해 모여듭니다. 바다와 산, 강과 기암고 해석, 그리고 천년의 불교 역사와 조선 문학의 정수까지 양양은 이 모든 것이 한 땅 위에 겹겹이 쌓여있는 도시입니다. 하조대의 기암절벽에서 두 개국공신의 만년을 떠올리고 의상대의 일출 앞에서 송강 정철의 탄성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양양이라는 땅을 제대로 읽는 방법입니다. 9개의 양도시들 중에서 안양은 처음부터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8도시의 양이 모두 볕 양자를 쓰는 것과 달리 안양의 양은 기를 양자를 씁니다. 발음은 똑같이 양이지만 한자가 다르고 그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볕양이 햇볕과 지형의 조건을 담은 글자라면 기를 양은 마음을 기르고 몸을 쉬게 한다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안양이라는 이름은 그러니까 지형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서 왔습니다. 이것이 안양을 나머지 8도시와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부분이고 이 도시의 이름이 가진 가장 큰 반전입니다. 양이라는 글자를 달고 있어서 같은 무리처럼 보이지만 실은 전혀 다른 세계관에서 태어난 이름인 것입니다. 안양이라는 이름의 뿌리는 신라 효곤광 4년, 서기 9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는 신라 말기, 나라가 기울고 각지에서 호족들이 세력을 키우던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군계가 후고구려를 세우고 세력을 확장하던 시절이었고 그 군계의 부하 중에 왕건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훗날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입니다. 그 왕건이 군사를 이끌고 지금의 안양 땅인 삼성산 일대를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오색 구름이 피어오르는 곳에서 능정이라는 늙은 승려를 만났습니다. 오색 구름은 예사로운 징조가 아니었습니다. 동양의 전통에서 오색 구름은 하늘의 기운이 모이는 신성한 장소를 알리는 표시로 여겨졌습니다. 왕건은 그 자리를 예사롭게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사찰을 세웠고 그 사찰의 이름을 안양사라고 지었습니다. 불교에서 안양은 아미타불이 다스리는 서방 극락정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우며 영원히 편안한 이상향, 마음을 편하게 하고 몸을 쉬게 하는 영원한 안식의 땅을 뜻합니다. 현세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다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계,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안양입니다. 왕건이 세운 안양사의 이름이 바로 그 불교적 이상향에서 직접 가져온 것이고 훗날 이 사찰이 있던 땅이 안양이라는 지명으로 굳어졌습니다. 지형이 좋아서 양이 붙은 것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세워진 사찰의 이름, 즉 불교의 가장 깊은 이상에서 이름이 흘러나온 것입니다. 지명의 탄생 방식 자체가 다른 도시들과 전혀 다릅니다. 왕건이 안양사를 세운 이후 이 땅은 고려시대 내내 불교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로 기능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이 건국되면서 억불 정책이 시행되고 사찰들이 하나씩 쇠락하거나 폐사되는 과정에서 안양사도 그 역사의 흐름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지금은 안양사터라는 이름으로 그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양사터에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역사가 쌓였습니다. 이 작은 땅 위에 왕건의 사찰이 세워지고 그 사찰이 사라진 자리 위에 또 다른 역사가 덮이기를 반복하면서 안양사터는 1000년이 넘는 시간의 지층이 켜켜이 쌓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안양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역사적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조선 제22대왕 정조대왕의 이야기입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이 있는 수원 화성으로 정기적으로 행차를 했습니다. 사도세자는 정조의 아버지이자 뒤주 속에 갇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인물입니다. 영주에 의해 뒤주에 갇혀 굶어 죽은 아버지의 무덤을 찾는 그 행차는 정조에게 있어 단순한 왕의 행차가 아니라
아들로서의 간절한 그리움과 효심이 담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에 있는 과천에는 사도세자를 모함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의 묘가 있었습니다. 정조는 그 묘가 있는 과천 땅을 밟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일에 관련된 자의 묘 앞을 지나는 것을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조는 과천을 우회하는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안양을 가로지르는 길이었습니다. 새로운 길을 내면서 정조는 그 길 위에 다리를 놓았습니다. 아치형으로 돌을 쌓아 올린 홍해다리 만항료입니다. 만안이라는 이름에는 만백성이 편안하게 건너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과 그 죽음에 얽힌 분노를 가슴속에 사기면서도 다리 하나를 놓으면서 백성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한 왕의 마음이 만항료라는 이름 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백성을 향한 시선으로 길을 내고 다리를 놓은 정조의 모습은 조선의 왕 중에서도 유독 애민의 군주로 기억되는 그의 면모를 잘 보여줍니다. 안양사 터 위에는 20세기에 들어와 또 하나의 역사적 건축물이 세워졌습니다. 근대 건축의 아버지라 불리는 르꼬르비지의 제자, 건축가 김중업이 설계한 유유산업 공장 건물입니다. 르꼬르비지에는 20세기 현대 건축의 흐름을 바꾼 세계적인 건축 거장이며 김중업은 그 거장에게 직접 건축을 배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근현대 건축가입니다. 왕건이 사찰을 세운 1100년 전의 땅 위에 20세기의 건축 거장이 설계한 공장이 들어선 것입니다. 그 공장은 지금 김중업 건축박물관과 야외 조각 전시장인 안양예술공원으로 바뀌어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누리는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왕건의 기도가 서린 땅에서 시작하여 정조의 애민정신이 깃든 다리가 놓이고 세계적 건축 거장의 제자가 건물을 올리고 지금은 예술공원이 들어선 이 작은 땅의 역사, 그것이 안양이라는 도시가 품고 있는 시간의 깊이이고 볕양이 아닌 길을 양이라는 한 글자 속에 담긴 이 도시의 본질입니다. 지명은 땅이 스스로를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고향이라 불리는 땅은 오래전부터 햇볕이 따스한 곳이었고 양양이라 불리는 땅은 언제나 가장 먼저 해를 맞이했으며 안양이라 불리는 땅은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도시의 이름 속에 왕의 명령이 있고 승려의 발언이 있고 시인의 탄성이 있습니다. 지명을 읽는다는 것은 그 땅의 역사를 읽는 것이고 그 땅을 살아간 사람들의 삶을 읽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세 도시 말고도 밀양, 광양, 함양, 담양, 단양, 청양 각각의 이름 속에 아직 풀지 못한 이야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도시의 이름에도 누군가의 오랜 삶과 역사가 조용히 담겨 있습니다.